네, 이렇게 이제 운조 커피를 딱 봉지를 뜯어갖고 네, 이렇게 이제 드립백입니다. 이 드립백으로 이렇게 쫙 내려서 집에서 이제 드립커피 마시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딱 덜어놓고 운조 커피. 향기가 이렇게 또 나지 않습니까? 네, 운조 커피. 하여튼 뭐 다양한 온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빨간색. 이게 뭐야? 예? 지금 이게 뭐야? 요거요? 네. 요거는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어디 써 있죠? 브라질. 브라질 스페셜티. 그러네요. 요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에티오피아 남부에서 예. 얘가 셰프. 요거 이제 과테말라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카페인 또 못 드시는 분 어르신들을 위한 디카페인. 디카페인도 있습니다. 네. 네. 잠 못 잘 걱정하지 마시고 운조 커피와 함께 하루 향긋하게. 아니 얘가 셰프는 이거 바디감에다가 네. 과일하고 꽃향기 확 나는데. 얘가 제품. 네. 예. 제가 지금 마신 게 아마 얘가 제품 것 네,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정프로처럼 혼자 사는 남자들은 이런 거 마셔줘야 돼. 과일한 게 확 난대. 혼자 사니 이렇게. 아유, 하여튼 혼자 사시는 분들도 커피라는 친구와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럼요. 예, 저도 뭐 더 이상 외롭지가 않아요. 운조 커피와 함께. 네. 자, 그러면 늘 커피 향이 나는 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믹스커피처럼 정겨운 믹스 커피? 믹스 커피? 운조커피처럼 좀 장난합니까 지금? 믹스 커피라니요? 우리 고참들이 지금 1분 20초 동안 아. 열심히 싸운 걸 한꺼번에 확 언제적 믹스 커피 얘기합니까? 운조커피처럼. 운조 커피처럼. 레드카리아. 네. 네, 레드카드. 네,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향긋하게 한번 뉴스 한번 가볼까요? 네. 예, 근데 운조커피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죠. 네, 예, 이건 그냥 저희가 뭐 광고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예, 맛있습니다. 예. 그리고 처음에 만들 때보다 오히려 더 맛있어졌어요 요즘에. 장사 잘 되니까 신선해지는 거야. 더 맛있어지지. 원래 장사 잘 되는 집이 그럼. 음식도 맛있거든요. 재료가 좋죠. 네. 자, 뉴스 합시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보면은 다우존스 0.43% 올랐고요. 나스닥 0.2%, S&P 500도 0.39% 올랐습니다. 뭐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고요. 결국은 이제 CPI 나오는 거하고 그 FOMC 발표하는 게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첫 번째 뉴스로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뉴스로 준비한 내용이 뭐냐면은 뉴욕타임즈에서 그 금리 인하 단행 시점에 대한 시나리오 세 가지를 썼길래 지금 이게 미국 증시를 바라보는 가장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 뉴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뉴욕타임즈가 월스트리트와 일반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20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에서 5.5 기준금리의 인하 시점이 언제냐 그래갖고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경기가 하강하면서 조기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요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미국은 고금리 탓에 주택 시장이 좀 얼어붙어 있고 소비자들도 이제 자동차 등 큰 지출을 자제하는 현상이 눈에 띄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큼 심각해진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 그래서 이르면 내년 1분기에도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좀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아무래도 증시를 부양하는 데는 가장 그 잘 맞는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시나리오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정리를 좀 잘했다라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정리 잘했고 조금 땡겨진 건 아니에요? 약간 그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시나리오는 경기 상승세가 이어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거.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나리오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을 예상하기가 좀 어려워질 거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은 둔화가 되는데 침체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당한 성장세가 유지가 된다면 금리 인하 시점을 예상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연준도 경제의 부담, 그러니까 금리가 경제의 부담을 안 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건. 그러면 금리 인하를 단행한 근거를 찾기가 좀 어려워질 거다라는 게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최저화를 하거나 둔화폭이 감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연준은 사실 약간 좀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서도 대부분 회의 참석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재개될 위험을 여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심상치 않다라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사실 그 분기별로 공개하는 점도표를 보면은 올해 말 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이 한 5.6% 정도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점도표에 따르면 금리 인상 한번 더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FMC에서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게 그 세 가지 시나리오를 좀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인데 그 마이클 게이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불확실성이 정점에 달한 상태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근데 뭐 언제는 확실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정도로 지금 증시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매일경제가 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의 기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내용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만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분은 둔화 쪽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경기 둔화? 침체 쪽. 그러니까 침체는 아닌데 둔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시나리오냐면은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는 1%, 중국은 2에서 3% 정도밖에 성장을 못할 것 같다. 근데 IMF가 뭐라 그랬냐면은 네. 미국은 2%를 얘기했습니다. 2.1%. 근데 로고프 교수는 1% 얘기한 거고요. 네. 중국은 IMF는 5% 얘기했는데 로고프 교수는 2에서 3%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대 대국의 경제 성장률이 반토막 난다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경기가 둔화될 거냐라고 보니까 고금리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내년이다 오히려. 그리고 올해는 재정을 굉장히 좀 국채 찍어서 많이 썼는데 네. 재정 긴축도 일어날 거다. 내년에? 예. 그렇게 되면 소비하고 투자를 모두 짓누르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거는 김 프로님이 이전에 계속적으로 강조해 주셨던 부분인데 뉴노멀의 시대가 지나고 노멀의 시대가 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떨어지긴 해도 네. 4% 아래로 떨어질 일은 없을 거다. 그게 왜 노말이에요? 노멀은 4%였고 네. 뉴노멀이 2% 아래였거든요. 그러니까 뉴노멀이 지난 코로나19 이전 한 10년 정도에 네. 야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왜 인플레이션이 안 나지? 이게 사실 노멀인가? 그래가지고 뉴노멀이란 말이 좀 나왔었거든요. 이제 새로운 노멀 상태다 지금이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는 4%니까 예전 그 노멀. 보통이던 4%로 이제 간다. 예. 그렇게 간다는 새로운 거예요. 뉴노멀이 이제 저 노멀이 되면은 그 뉴노멀은 이제 뉴노멀이라는 말은 없어지죠. 왜냐하면 그렇죠. 옛날 거니까 그걸 abnormal이라고 그러죠. abnormal 비정상. 예. 그때가 비정상이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침체로 가지 않을 이유는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일단 주택담보대출의 그 얘기를 했어요.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2011년에 20%에서 현재 80에서 90%로 크게 올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리를 올리더라도 거기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담대 금리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네. 주택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그 금리 상황은 예전에 저금리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차주들이 고금리의 영향을 제한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금리가 높더라도 아예 침체로 가진 않는다. 한 둔화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2%대 인플레이션으로 갈 때는 언제냐 그랬더니 거의 한 25년은 가야 2025년까지는 2%에 도달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가 온다면은 3%대로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 있겠지만 네. 그러면 금리가 왜 그렇게 좀 낮아져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 국방비라든지 녹색 전환, 포퓰리즘, 탈세계화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저금리로 돌아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여기서 좀 이따가 김프로님께서 미스터마켓에서 약간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해주실 것 같은데 그 팬데믹 기간에 바이드노믹스가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다. 만일 내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세금을 깎을 것이다. 세금을 깎는다는 거는 부양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부양 효과가 있으면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그럼 올릴 거냐? 올리지는 못할 거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경제 상황을 약간 좀 구조적인 변화라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아까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보려고 했을 때 와 진짜 어떤 시나리오가 맞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긴 어렵겠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자, 첫 번째 뉴스 이제 금리 관련된 전망 좀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뭡니까? 그 어제 여의도를 좀 떠들썩하게 했던 리포트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그 DB금융투자의 강영기 연구원님이 쓰신 리포트예요. 그 제목이 50.6%에는 웃지 못할 사연이 있습니다라는 리포트 제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내년에 상장사의 이익 컨센서스가 내년에 얼마나 우리나라 상장 기업이 돈을 더 벌 거냐에 대한 이익 컨센서스가 올해 대비 50% 증가한다. 라는 컨센서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상장사 영업이익이라는 거의 컨센서스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다 같이 내년도에는 50% 증가할 것 같아 이렇게 전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 섹터별로 다 전망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다 모아 보니까 상장사 영업이익이 50%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이거의 분석의 전문성을 갖췄다는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이처럼 과도한 컨센서스가 형성된 이유가 뭘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용이 보면은 굉장히 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써갖고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애널리스트들을 애널라이즈 한 거군요. 애널리스트들을 분석한 그런 리포트인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앞에 이익 추정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네. 그 원인이 뭘까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전문 투자자하고 요새 미팅을 하면은 자꾸 그런 얘기가 들린다는 거예요. 아니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50.6%가 증가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이익이 많이 증가해요? 이 얘기들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가능성이 제로는 아닌데 이거를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이게 정말 그렇게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과거 사례를 보니까 네. 금융위기 직후처럼 세계 각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재정이나 통화 양측에서 부양책을 실행하는 경우 그때가 2009년 대비 2010년 영업이익이 57.1% 증가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코로나 직후처럼 부양책과 더불어 대면 소비가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 그러니까 2020년 대비 2021년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70.3% 증가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되게 극단적인 상황에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거의 50% 70%가 증가했는데 네. 과연 내년이 그런 시기일 것이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그럼 이런 일이 왜 그랬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웃지 못할 사연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과거에 이제 자기가 그 투자 전략을 할 때 그 주식 시장에 대해서 하락 의견을 리포트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투자자한테 전화가 와서 그 강영기라는 사람한테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좀 항의성 전화였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의 의견에 대한 논리나 결론에 좀 불편함을 느낀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본인한테 뭐라 그러는 것도 부담이 되지만 자기 상사가 그걸 계속적으로 이제 압박을 받으면서 괜찮아 하면서도 이게 엄청 눈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줄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용기를 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2024년에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이 좀 회복되는 과정에서 그 재고 순환 사이클 좀 재고 너무 쌓여 있던 것들이 회복되는 거라고 본인도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50.6%라는 건 좀 너무 과하지 않은가라는 얘기를 했었고, 근데 여기서 얘기했던 그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라는 얘기는 이게 개인 투자자냐 기관 투자자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항의의 압박감은 기관 투자자가 훨씬 심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매니저들이 그러니까 뭐 포트폴리오를 자기 비중을 이만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애널리스트가 갑자기 하락 얘기를 해. 그러면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얼굴 안면이라도 없을 수 있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은 뻔히 안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냐 그 두 기관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투자자의 거의 한 95% 이상은 바이 투자자예요. 뭐 그러니까 사겠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매도 리포트가 나오는 걸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바이만 한다고 좀 비난을 하기도 하지만 또 바이만 외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어떤 애널리스트 들었을 때 좀 되게 씁쓸하면서 좀 시니컬한 얘기가 뭐였냐면은 그냥 그런 경우에 자기 뭐 주요 고객이 기관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매도 안 꺾는다는 거예요. 그냥 뭐 계속 바이, 뭐 함께 위로해주고, 뭐 언젠가 오르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분석가들이 정말 냉정하게 분석해야 되는 거고 그럼 투자자들도 이 상황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바이를 외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다면 그럼 거기서 조금 의견을 보수적으로 잡는 사람의 의견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제 여의도에서 이 리포트가 굉장히 좀 회자가 좀 됐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명의 애널리스트가 내년에 50% 늘어날 거예요. 이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조금씩 늘려놓은 것들을 모아놔 보니까 네. 컨센서스가 50%가 증가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반도체 같이 좀 덩치 큰 애들이 올해 워낙 좀 안 좋았으니까 내년은 올해보다 훨씬 더 좋을 거다. 이제 이런 게 이제 크게 좀 포션 그쵸. 잡아먹을 거고 그죠? 반도체 영업이익이 네. 워낙 안 좋았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가 좀 많았을 뭐 거예요. 올릴 수 있는데 나머지 이제 조금 안 좋아질 것 같은 거에 대해서 그럼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대체로 부정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를 안 해주고 다 플러스 해놓으니까 크게 늘어난 거는 완전히 더 플러스가 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50%라는 숫자가 이제 그쵸.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군요. 자, 세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층간소음 문제 관련해서 어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층간소음은 정말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험한 이벤트 중에 하나죠. 그 이웃 살인 간 아주 살인.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내놨는데 층간소음 최저 기준인 49데시벨 이하를 통과하지 못한 아파트는 앞으로 반드시 보안 시공을 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품질 검사의 층간소음 검사 대상을 예전에는 전체 공급 물량의 2%였는데 5%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LH에서 공급하는 모든 공공주택의 그 등급을 좀 높이고 바닥 슬래브 두께를 법정 최소 기준인 210mm보다 40mm 두꺼운 250mm로 올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기금 운용 계획을 개정하고 보강, 저소득층의 바닥방음 보강을 위해서 정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중공인 승인 유예는 내년 상반기 주택법 개정 후에 2026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까지가 어제 정부의 내용이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러면은 원래 층간 소음이라는 거에 기준이 있었는데 그거를 안 지키면 준공 승인을 안 내주겠다는 얘기면 네. 그 전에는 내줬다는 얘기. 내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은 그 지자체 쪽에서 그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사업 주체에게 손해배상 또는 보완 시공을 권고할 수 있었다. 권고. 그러니까 권고 규정을 거부하면 네.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다. 예, 권고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의무가 되면 법으로 깔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거를 유예할 수가 있는데 권고다 보니까 이게 좀 안 지키고 버티는 경우들이 좀 생기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건설 쪽에서는 층간소음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좋은 보강재를 사용하거나 신기술 공법을 적용하면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그렇겠죠.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네. 뭐 손해배상할 경우 어떻게 할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대책을 발표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뭐 보안 시공 판단 나오면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공사 기간도 늘어날 거다. 근데 이 반응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업체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네, 분양원가 올라갈 거라는 얘기. 그 미리 얘기해놔야지 뭐. 그래서 올리겠지 뭐. 그러니까 여기서 원희룡 장관의 얘기는 네. 아니 없던 기준을 만든 게 아니고 있었던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을 강제하는 조치인데 이거 가지고 원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게 뭐 되겠냐. 그래서 만약에 비용이 더 오르거나 공기가 더 늘어난다면 이건 약간은 좀 장관스럽지 않은 얘기긴 한데 층간소음을 위한 시공을 공기 속에서 빼먹거나 비용을 실제로 제대로 투입하지 않고 빼돌렸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아니 그거는 기준 맞추기로 하고서 사업성 검토를 해서 만든 걸 건데 네. 거기서 그게 안 되라 비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 빼먹었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좀 어필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그 현실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한 게 뭐가 있냐면은 네. 최초 입주자들만 손해배상을 받고 그러니까 뭐가 이제 좀 잘못되면은 최소 입주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뭘 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요. 최초 입주자? 예, 처음에 아파트 산 사람. 네네네. 그 하자라는 거지. 예. 그리고 그 다음 입주자한테는 층간소음의 불량 상태를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아. 알려줄 이유는 없지. 네. 그 주인이 팔아야 되는데 아유 이거 층간소음 때문에요. 밑에서 엄청 찾아와요. 이런 얘기 안 하지. 예, 예. 근데 본인은 그것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았어. 네. 근데 그 다음 사람한테 안 알려줄 수 있잖아요. 야 근데 손해배상 그거는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가지고 장내 입주자들을 위해 관련 내용을 다 공개해 가격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걸 공개를 한다고요? 예, 예. 그 공개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입주자들도- 공개하기 힘들 것 같고. 입주자 자치위원회에서 그거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같은 아파트라더라도 위아래 누가 사느냐에 따라 엄청 또 차이가 격차가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낙선운동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어제 좀 있었습니다. 한번 좀 아. 고민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층간소음 참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된 적 있어? 저는 항상 저는 그래서 아파트에 이제 지금까지 1층까지. 두 번 가봤는데 네. 1층만 갔죠, 그렇죠? 예, 1층만 맨 저층만 가보고 또 세 명이니까.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맨 저층만 갔었었고 뭐 그 이유는 뭐 딱히 없습니다. 예, 조심해야죠. 예. 나는 저 외국 살 때 그 밑에 독신 남자, 독일 남자가 한 명 있었는데 네. 아 우리 딸내미 그 돌베기 그거 기어다닌다고. 그래서 엄청 화내버렸네. 어떡하라고 하냐고. 어떡하라는 거냐. 그리고 이게 서양은 이게 카페트도 깔려 있고 두껍거든. 그렇죠. 굉장히 예민하게 생겼더라고. 어.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문제 없었어요. 보통 이제 그 미국 같은 데는 밑에 이렇게 다 깔려 있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훨씬 덜 할 텐데. 아 엄청 조심했지 우리도. 예. 굉장히 예민하더라고. 여튼 층간소음 관련된 여러 규정들도 좀 바뀌게 되는 것 같고요. 뉴스는 이 정도 정리해보고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